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사회가 혹시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가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사회는 계속해서 조금 5단원도 좀 총괄하는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 이 5단원의 내용을 조금 빠르게 이렇게 요점식으로 싹싹싹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그 일정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1년 동안 모든 생산된 가치를 다 합친 걸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1년 동안 벌어놓은 돈이 얼마냐? 그거 다 합치면 국내 총생산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물어보는 학교들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인 의자 가격 10,000원. 요거를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각 단계에서 일어난 부가가치들을 더한 값을 우리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봐도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갑자기 왜 의자가 등장했어요? 할 수 있어. 그지?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려고 이 나라에서는 1년 동안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만들어서 의자 하나를 생산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무값 2,000원, 목재값 3,000원이 각각 들었고 의자는 10,000원의 가격이 들은 거야. 생산물의 가치. 그래서 최종적인 생산물의 가치를 국내 총생산이다 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부가가치라는 건 뭐냐면 원래 나무가 2,000원이 있었어. 그런데 2,000원 주고 샀어. 자, 그런데 이제 목재 있지. 목재를 만들면서 나무를 목재로 만들면서 3,000원이 우리가 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나무값인 2,000원을 빼면 나무에서 목재가 탄생할 때 생산된 부가가치는 1,000원인 거지. 그리고 그 목재를 의자로 만들 때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일단 목재값 3,000원을 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익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본 2,000원, 1,000원, 7,000원 이런 부가가치의 값만 더해서 10,000원. 요것도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도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을 봐도 되고 아니면 부가가치들을 더해서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A라는 나라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000,000원이야. 자, B라는 나라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000,000원이다. 그럼 우린 딱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1,000,000원 버는 나라가 1,000,000원 버는 나라보다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안 하다의 어떤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걸 딱 들었을 때 저 나라는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런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 한계점 시험에 꼭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가 시험 범위 들어가는 학교라면 서술형에 꼭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측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아서 내가 직접 현물 돈을 주고 받았던 거래만이 측정된다. 국내 총생산은. 그러면 대가를 받지 않은 경제적 행위들 있지. 가사활동이라든지 내가 텃밭에서 상추를 길렀다든지 뭐 육아를 했다든지 봉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든 행위인데 그런 행위들의 생산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측정해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오로지 숫자로 이렇게 치환되는 그런 경제적 가치만을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의 수준을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1,000,000원 버는 사람이 당연히 삶의 질이 높은 거 아닐까요? 왜 삶의 질의 수준을 알 수 없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A라는 나라가 국내 총생산이 1,000,000원이고 B라는 나라가 1,000,000원이다 라고 예를 들었었어. 그런데 A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10명이 살고 B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예를 들어 똑같이 10명이 산다고 치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의 9,000,000원을 벌고 그 중에서 9명이 나머지 1,000,000원을 벌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는 똑같이 100,000원씩 벌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자, 지금 그 사회 구조에서 다 동등하게 100,000원씩 벌어서 또는 다 동등하게 10,000원씩 벌어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지 아니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질은 높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국내 총 생산은 그냥 그 사회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총합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 빈부의 격차가 심한지 안 한지, 환경오염이 있는지 범죄가 있는지 삶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는 그 단순한 돈의 액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지?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나라 자체가 돈을 많이 번다 안 번다를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그 국민의 삶의 질이나 환경오염이나 빈부격차나 행복의 정도까지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전체적인 경제 규모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뭐만 나타내는 거다? 전체적인 경제 규모만 나타내는 것이지 경제 우리가 재화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동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았고 삶의 질은 알 수 없고 빈부격차나 뭐 행복의 정도는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까 그 국내 총생산이 아까 뭐였어? 그 나라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돈을 그 나라 인구수로 나눈 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 번다라고 우리가 알아보는 거지. 하지만 그게 뭐 완전한 진실된 자료라고 보기는 힘들겠지, 그지? 자, 뭘 쏟을 뻔했어요. 책으로 밀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지? 아까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나라, 국내 총생산 1,000만 원이 나온다 해도 한 명이 900만 원을 벌고 나머지 9명이 100만 원을 나누어서 벌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어쨌든 그 나라에서 한 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알고 싶어서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포인트는 뭐야? 국내 총생산 의미 알아야 되고 구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한계점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한계점 중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보자. 자, 물가와 실업으로 가볼 겁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내 용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자, 내 용돈을 아가들아 1,000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자. 자, 내가 하루에 1,000원을 받아.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이 나한테는 제일 행복하다. 자, 그런데 내가 아이스크림 값이 500원 할 때는 친구와 이제 아이스크림 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으로 올라. 한 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1,000원 가지고 2개 살 수 있었는데 1,000원 가지고 하나밖에 못 사지. 그치?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1,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2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밖에 못 사니까 내 돈의 가치는 내 용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 하락했지. 그지?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거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고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이다. 1,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2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한 개밖에 못 사.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본다. 자,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불리한지를 외워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로쳐놓고 뭐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했을 때 뭐 같은 입장인 사람들을 골라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예시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자, 일단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 채권자나 저축한 사람, 봉급자 이런 사람들은 불리하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지?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다. 그자? 자, 채권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1,000원을 빌려줬다 치자 친구한테.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줬으면 내가 채권자인 거야. 자, 내가 아이스크림을 2개 살 수 있을 때 난 분명히 1,000원을 빌려준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빌려줬는데 고등학교 때 그 돈 1,000원을 갚았어. 그럼 그때는 그 1,000원 가지고는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사 먹는 거지. 그지? 지금 1,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 하락한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손해야. 왜냐면 나는 지가 그 돈을 빨리 중학교 때 갚았으면은 아이스크림 2개 먹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물가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1,00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개도 못 사는데 2,000원이 있어야 하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1,000원을 이제 그제서 돌려받은 거지. 그럼 그 돈을 쓸 데가 없다 지금. 그치? 자, 그런 것처럼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 그 다음 저축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저축을 많이 해야지 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따박따박 넣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상승해서
처음에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살 수 있었는데 나중에 물가가 상승하고 나서는 1,000만 원 가지고는 문짝 하나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지금 과도한 예시이긴 하다. 너희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저축할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살려고 저축을 했는데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는 자동차 바퀴 하나밖에 못 사는 가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저축한 사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해. 자, 일반 월급을 받는 사람도 당연히 불리하겠지, 그지?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 치자. 한 달에 그대로 난 100만 원을 받아.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나는 그 돈 가지고 못 사는 물건들이 생긴다는 거지. 원래는 100만 원까지 다 살 수 있었는데 물건의 가격이 막 상승하니까 티셔츠 하나밖에 못 사는 거야. 원래는 바지도 사고 티셔츠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봉급자들은 불리한 거지. 자,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유리한 사람은 없느냐? 있어.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 보자. 그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물건을 사준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유리해. 그러니까 즉 현금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다. 왜? 물건 값이 오를 거니까. 자, 아까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잖아.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요즘 날씨 더우니까 쌤 계속 아이스크림으로 예를 들게. 자, 아이스크림을 내가 뭐 가격이 상승할지 모르고 원래를 내가 지금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100개만 샀단 말이야. 근데 아유 곧 여름이 올 거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좀 더 많이 사놔야 되겠다 하면서 1,000개를 사놨어.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나는 원래 살 때는 원래 가격으로 샀는데 나는 창고에 지금 아이스크림이 배가 한 개당 100원에 사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500원으로 올라버려. 그러면 나는 400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이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리하겠지. 그치?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됐다. 그럼 내가 한 9천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잖아. 앉은 자리에서. 그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상품보다 자국의 상품이 비싸지니까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를 내가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재를 찾겠지. 뭔가 더 싼 거, 똑같지만 싼 거. 그지? 그래서 외국에 더 싼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니까 수입은 증가하겠지.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다 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대충 비슷한 품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망고는 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망고가 지금 2개에 10,000원 하는데 태국에는 10,000원이면은 20개를 준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비슷한데 우리가 약간 더 고급지긴 하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10,000원에 20개 준 태국 망고를 사 먹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입이 증가할 거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 걸 안 사겠지. 그지? 태국 걸 사겠지. 그지? 그러니까 수출도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수출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일할 맛이 안 나겠지, 봉급자들은. 그지? 자, 그래서 근로의욕 같은 거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물가를 잡으려면. 자, 일단은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했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야 된다 했다. 그지?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축소하고 억제한다. 그지? 뭐를? 돈을 쓰는 것을 축소시키고, 공공요금의 인상도 억제한다라는 것은 요금을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 10원 내다가 100원 내면 사람들이 그만큼 90원을 더 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책임지고 있는 요금들은 인상되지 않도록 억제시키고 공공요금이라는 건 전기세, 물세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요금들은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지출도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지출을 감소시키냐 하면 현재 물가가 상승한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소리야. 시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살 때 우리가 500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 하나 살 때 1,000원을 낸다 생각해봐. 그럼 원래보다 5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더 풀려져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시중에 지금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돈이 계속해서 많이 풀려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줄이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방향은 무조건 억제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
그런데 반대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자는 뭐냐 하면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면은 은행에서 이자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대가를 많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원래는 100원 하면은 10원을 줬는데 100원 했더니 20원을 준다고 하네. 나 그러면 은행에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야지 하면서 은행은 시중에 쓸 돈을 소비하지 않고 그 돈을 저축함으로 해서 또 시중에 소비로 인해서 풀려나갈 돈이 은행에 묶여져 있다란 소리야. 결국은 예나 재정지출 축소나 인상, 공공요금의 인상의 억제나 이자율의 상승의 주된 목적은 뭐지? 시중의 소비를 통해서 돈이 풀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돈을 은행에다가 묶어둔다라는 개념이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게끔 돈의 수요가 줄어들게끔 묶는 거야. 그게 같은 목적이야. 그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좀 더 싸게 물건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독려하는 거지. 자, 그리고 과소비.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소비를 줄이고 돈을 되도록이면 은행에 저축하거나 해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물가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과소비 같은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지, 국가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인플레이션 사회거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는 조금 체험할 수 없는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인플레이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낼 거다. 그지?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 그지?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에서 꼭 낸다면 어떤 것을 낼 것이냐?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즉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꼭 낼 거다. 그러니까 그거 꼭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아이도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뭐든지 축소시키고 억제시키고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도록 이자율을 많이 높게 해주고, 그지?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여서 물건 많이 공급하고 가소비하지 마라 하고, 그러면 물가는 자동으로 떨어질 거다. 왜? 우리 앞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배웠잖아. 그지?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물건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가소비하지 마라 하면서 물건을 사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물건을 계속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럼 물건의 양이 많아지고 살 사람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물건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물가 안정을 잡아야 한다. 자, 그럼 실업으로 가자. 자, 실업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업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다. 실업에서 우리가 실업의 유형, 시험에 꼭 나온다. 알았죠? 실업의 유형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경기적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 상황이 현재 지금 나쁜 거야. 그래서 실업이 나타나는 거고, 구조적인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시대, 4차 산업의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국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도 새로운 기능을 뭔가 배워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어떤 거 예를 들 수 있냐면, 완전하게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이런 거 키포스 있잖아. 왜 우리, 옛날에는 가게에 가면은 반드시 사람에게 뭐 주세요? 아니면 무슨 햄버거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해야 되지만, 요즘은 왜 코로나 시대 오면서 왜 들어가면 이렇게 기계가 있고, 우리 기계에다가 그 카드 꽂고 계산을 하면 주방에 그 기계가 주방으로 그걸 송출하잖아. 그러면 주방에서 알아서 포장을 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원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드는 거지.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구조적 실업인 거야. 이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하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지. 어떤 새로운 기술, 그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노력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려면은 이건 사람이 개인이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 사회 전체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전 세계 사회가 다 그렇지, 그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런 거는 국가와 국민이 모두 함께 이제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야. 내가 회사 다니기 싫어 때려치운 거야. 내가 이 회사 월급도 자꾸 안 되겠다 해서 다른 회사를 옮기는 거지.
계절적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뭐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들이 있지. 뭐 스키장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은 뭐 수영장 그렇게 받진 않지만 스키장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계절의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절적 실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실업의 유형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되어져 있는데 그거 잠깐만 한번 보고 다음 단원 갑시다. 자, 지금 이거 경기적 실업은 선생님이 개인이 구조할 수 없는 거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투자나 소비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줘야 돼. 정부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아까 말했지.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필요한 인력이 되기 위해서. 마차적 실업이나 계절적 실업은 구직 활동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요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판왕 남아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 5단원을 한 방에 정리를 해주려고. 왜냐면 또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은 한 방에 보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자, 우리가 국제거래 하는데 이거 사실 어렵다. 어렵고, 자, 친구들아, 이게 어려워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알았죠? 선생님도 좀 천천히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국제거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거래를 하는 거 국제거래라고 하는 거야.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거 국제거래겠지. 중국과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것도 국제거래. 우리나라와 일본과 거래하는 것도 국제거래다. 알겠지? 자, 그러면 국제거래는 왜 필요한지 많이 물어본다.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생산 여건이 틀리겠지. 우리나라는 예를 반도체를 잘 만들면 뭐 아프리카인 지하자원이 많고 우린 지하자원이 없고 그럼 우리는 아프리카에 다 만들어 놓은 생산품을 그 아이들한테 수출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지하자원을 다시 사오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지. 서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 그래서 국제거래는 필요하다. 자, 그래서 발생 원인 보면 자연환경이 틀리다. 그지? 자연환경이 틀리고 자원의 보유 상태도 틀리고 기술도 틀리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다 틀리다. 그래서 서로 더 큰 이윤을 보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를 서로 바꾸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세계화라는 것으로 가보자. 세계화는 뭐지? 우리가 세계가 하나의 마을처럼 지구촌 한 가족. 그지?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갤럭시 신상품을 출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촥 출시하지. 그 다음에 BTS 신곡이 나온다.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함께 BTS 노래를 촥 공유하잖아. 그지? 그게 바로 세계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처럼 하나의 문화나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거래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현상이 세계화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보면 뭐 세계화가 훨씬 더 지금 많이 진행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자본, 돈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좀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을 하진 않는지 자유무역 협정이다. FTA라고 하는 국제무역기구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 정도 알아두자.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아이 온다. 환율.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는데 우리 학생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어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환율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쓰는데 1,000원, 만원, 1,000만 원 이렇게 뒤에 원자를 붙이잖아. 그래서 그걸 원화라고 하는 거고 미국 돈은 달러를 쓰잖아.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은 엔화를 쓰고 그지? 이런 것처럼 나라마다 돈이 다 틀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000원이랑 미국의 1달러를 같다라고 볼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교환되는 비율을 대략적인 틀이라도 정해두는 거야. 그래야지만 미국 돈하고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래를 할 때 물건이 있으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파는 건데 1,000원하고 1달러 가치가 비슷하다라고 측정되어져 있으니까 니는 그러면 1달러만 내. 이렇게 물건을 서로 사고 팔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환율이 없으면 물건 값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고 현재 1,000원, 우리나라 1,000원이랑 1달러를 비슷한 가치로 본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만약에 지금 현재 꼭 현재 우리나라 돈 1,000원하고 1달러를 바꾼다라는 건 아니야. 환율은 매일매일 바뀌거든. 그래서 뭐 1,100원이 되기도 하고 1,200원 됐다, 1,300원 됐다가 뭐 900원 됐다가 왔다 갔다 해. 하지만 이제 중간 우리는 이제 배우는 선이니까 일단 현재 1달러하고 1,000원의 가치가 같다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었어. 그런데 1,200원을 줘야지만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가 200원이나 더 줘야지만 1달러 하나를 살 수가 있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상태고 떨어졌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1,000원만 주고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200원을 더 줘야 돼. 1,200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 200원을 더 주고 달러 하나를 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지. 자,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건 뭐냐면 나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샀단 말이야 원래. 그런데 이제 800원만 줘도 1달러를 할 수가 있어. 200원이 남아 무려.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0원 안 줘도 돼. 800원만 줘도 1달러 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또는 환율이 하락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왜냐면 지금 환율의 상승과 하락을 지금 현재 공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우리 생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내가 1,000원에 1달러를 못 사고 1,200원을 줘야지만 1달러를 살 수 있다라는 의미고,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1,000원으로 살 수 있던 1달러를 800원으로 살 수 있다라는 소리다. 자, 그럼 기본 개념을 적어 놓고 나서 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까? 자, 일단 해외여행 가겠어 안 가겠어? 웬만하면은 변경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내가 1,000원이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1,000원에 1달러 살 수 있으니까 10,000원치 바꿔가면 10달러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여행 경비를 10달러를 준비할 건데, 자, 1,200원으로 상승하니까 나 10,000원 가지고는 10달러 준비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1,200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7달러, 8달러까지 밖에 못 가지고 여행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잖아. 원래는 10달러를 쓸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상승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 가지고는 10달러로 못 바꿔. 그지? 7달러, 8달러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음에 갈까 하고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자, 외채 상환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 내가 빚을 빌렸다.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1달러를 빌렸다 쳐봐봐. 1달러 빌렸는데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는 내가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사가지고 갚으면 됐어. 그런데 이제는 환율이 상승해버리니까 내가 1,200원, 200원을 무려 더 쓰고 1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난 200원을 더 써야 되니까 외채 상환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겠지. 그지? 200원이나 더 부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여행은 부담스러워지고 외채 상환도 훨씬 더 부담스러워질 거야. 왜냐하면 내가 1달러 살 때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입해오는 원자재들 있지. 외국에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될 때는, 그지?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석유 같은 경우 생각해보자. 자, 내가 석유를 갖다가 1달러 1,000원에 주고 사왔으면 됐어. 그런데 내가 그 석유를 1달러치를 1,200원이나 주고 사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석유가 들어가는 곳에는 200원만큼의 가격을 내가 생산자 내가 사장이다. 그럼 200원 더 썼으니까 쓴 만큼 가격을 물건 가격을 올릴 거잖아. 그지? 원료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우린 또 비싼 물건을 주고 사야 되겠지. 200원만큼 비싼 물건을 주고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국내 물가도 상승하는 거지.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어떻게 될까? 외국인 사람들은 훨씬 더 이익이지. 그지? 자,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을 하러 올 것이다. 자, 수출은 증가하지만 수입은 감소하겠지. 왜 수입 감소하노? 내가 1,000원에 살 거 1,200원에 사야 되니까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치? 자, 그렇게 해서 환율 하락은 내가 이거 지금 다 외우기가 힘들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무조건 반대. 환율 하락은 당연히 800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1달러 살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 안 갈 것도 갈 거고 가서 하나 살 것도 2개 사겠지. 외채 상환 부담도 감소할 거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안 오겠지.
그지? 왜냐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800원, 1000원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8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더 수입하겠지. 자, 이렇게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면서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볼 거냐 하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결정되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은 그럼 누가 정하는데? 1달러를 1000원에 산다 안 산다를 누가 정하는데, 그거 정하는 것은 환율의 수요와 공급이,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정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가격인 즉 환율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건 외화의 수요를, 그러니까 외화를 쓸 사람이 증가한다라는 거야. 외화를 쓸 사람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유학을 많이 간다든지 이런 거지. 그치? 또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 또는 외국에 진 빚을 갚는다든지. 그러면 환율이 많이 필요하겠지. 외국에 돈을 쓰러 가야 되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환율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지? 당연한 거다. 환율, 우리 이거 물건이랑 똑같은 거니까 달러라고 하는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해보면 쉬워. 물건을 갖다가 물건이 한정적인데 물건 살 사람은 많아. 그지? 달러로 바꿔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돈도 갚아야 되고 그 돈을 쓸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달러를 살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달러 값은 올라가겠지. 그래서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 그 다음에 외화 공급의 변동에서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 때는 어떻게 증가하는 거야? 많이 벌어오는 거야, 우리가 외국 돈을.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외국 돈 그렇게 쓸 일이 없는데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차곡차곡 우리나라 은행에 달러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물건이랑 똑같아 했잖아. 그지? 물건이 쌓여 있는데 살 사람은 없어. 그럼 그 물건 값은 떨어진다 했잖아. 그러니 환율도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또는 내가 외국의 돈을 가지고 많이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외국 돈을 막 쌓아두었어. 그러면 외국 돈이 지금 현재 달러가 많이 있는 상태니까. 그지? 환율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질 것이다. 쓸 사람보다 달러가 더 많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설명했고요. 환율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알았죠? 국제거래가 왜 발생하는지 발생하는 원인이 객관식에 잘 나오고요. 환율은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 변동, 환율 상승,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가지 시험에 나올 거니까 꼭 확실하게 공부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단원을 갖다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5단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5단원 또 총정리 영상식으로 해서 한 단원을 한번 후루룩 한번 살펴봤고요. 5단원 자체는 어려운 단원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은 딱 정해져 있는 단원이니까 선생님이 영상에서 꼭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나오니까 그거 꼭 정리하시고 또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론을 외우는 거 하고 그 이론이 적용된 문제는 또 다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서 왜냐하면 사회 문제들은 예시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뭐 예를 A 회사가 뭐를 했는데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는 뭐 물건은 뭐 어떻게 되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들이 외웠던 이론을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것들은 쉽겠지. 그거 다 그대로 탁탁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시를 통해서 그 예시에서 이게 환율이 오른 건지 내린 건지 아니면 이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머리를 굴리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금세 어렵게 느껴져. 내가 배운 거를 2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는 시간을 내셔서 총정리 영상뿐만 아니라 예시된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잘 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6월 말들 모두 시험 기간이죠. 그죠? 모두 응원합니다.